자, 31번 보겠습니다. 지름 20cm인 원간속을 속도 7.3m/s로 유체가 흐를 때 유량은 약 몇 미터 삼승 per sec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공식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죠. 공식이 뭐 있습니까? 우리 유량 Q는 A V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량의 단위가 미터 삼승 per sec였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속도가 미터 per sec였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게 되니까 미터 두 개 한 개, 그래서 세 개가 되니까 미터 삼승 per sec라는 유량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문제에서는 원간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면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원의 면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한번 고쳐본다면 Q는 A 대신에 4분의 파이 D 자승 요렇게 바꾸시면 되죠. 요게 원의 면적이니까 자 곱하기 V 요렇게만 바꾸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 그대로 구해보게 된다면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D가 지름이 20cm라고 줬습니다. 자 근데 센티미터로 넣으면 안 되고 단위가 다 뭐예요? 미터 단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미터로 바꿉니다. 그래서 20cm니까 미터로 바꾸면 0.2가 되겠네요. 그리고 제곱을 빼먹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곱하기 유속 같은 경우가 7.3m/s라고 줬네요. 그래서 7.3 요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이를 참고적으로 3.14로 계산하셔도 어차피 근사치 답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답은 나와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게 되면 답은 0.229 미터 삼승 per sec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31번의 답은 자 여기 9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0.2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절대온도 켈빈은 섭씨온도 도시에 얼마를 더하는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요거는 이론 강의 들어보셨다면 아주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죠. 그래서 교재에서는 2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요 켈빈이라는 거, 절대온도 켈빈이라는 거는 우리 섭씨온도 도시에 더하기 273을 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절대온도라는 게 우리가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절대 변하지 않는 단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섭씨온도라고 했을 때는 0도씨 이하, 빙점 이하로 낮추게 되면은 쭉 온도를 낮췄을 때 마이너스 273도씨에서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0인 상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피가 0이기 때문에 유체의 부피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유체 간의 이동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온도가 낮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 마이너스 273도씨를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 켈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하기 273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랭킨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랭킨이라는 거는 우리 도 F라고 하죠. 요거 화씨라고 하는데 화씨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됩니까? 460을 더하게 되면은 절대온도, 화씨의 절대온도 랭킨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 32번 문제에서는 절대온도 켈빈은 섭씨온도에 얼마를 더하는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273이 되겠더라. 자, 그러므로 32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이전에도 같은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요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하면 제가 하나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였습니까? 흑체 4승에 비례한다. 요것만 외워두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비례한다. 자, 그래서 흑체 4승에 비례한다. 요것만 외워두시면 스테판 볼츠만 법칙, 요거 문제 답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요 문제는 무조건 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완전 흑체 표면에서의 복사열, 전달열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4승에 비례한다. 요 말이죠. 자, 그래서 3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보겠습니다. 연소실에서 가마울림 현상, 연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가마울림 현상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짚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마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일러라고 친다면 연소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자기 생각하셔도 돼요. 도자기 구울 때 어디다 구워요? 가마 안에 넣어서 굽잖아요. 그 가마가 뭔데요? 연소실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가 있다라고 치면은 노통 보일러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노통 보일러 이렇게 있을 때 버너가 이렇게 있으면 연소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요 내부가 연소실이고 연도와 연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소실, 연도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가마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때 가마 울림 적어드린다면 가마 울림 현상, 말 그대로 가마가 울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상 연소 상태에서는 이 울림이 없어요. 근데 비정상 연소인 경우에 가마 내부에서 뭔가 어떤 현상이 생겨서 어떤 이상 현상이 생겨서 둥둥둥 하고 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마 울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가마 울림 현상의 원인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맥동연소. 그래서 맥동연소를 우리가 2차 연소라고도 했고, 이 맥동연소라는 건 뭐였어요? 미연분, 내부의 불완전 연소에서 미연분이 어디 한 곳에 체류하게 되면은 2차적으로 연소하면서 울림, 붕붕붕 울림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때 발생하는 게 또 가마 울림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쌤, 그러면 맥동현상이 가마 울림 현상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맥동연소라는 게 가마 울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맥동연소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가마 울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맥동연소 역시도 가마 울림 현상의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연결을 지어버리면 이 맥동연소의 원인도 결국은 가마 울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확하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요거를 기억을 좀 해보시고 해설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해설해 보시면 가마 울림이라고 해서 연소 중 연소실이나 연도 내에서 연속적인 울림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자, 원인 봅시다. 1번에 공기 연료비, 공연비가 맞지 않을 때, 그래서 공기와 연료의 비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불완전 연소되잖아요. 특히나 연소 속도가 느려졌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너에 불을 탁 붙였을 때는 연소 속도가 빨라야 돼요. 연소 속도가 빠르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잘 탄다라는 뜻이거든요. 연소가 정상적으로 확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연소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불완전 연소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불완전 연소되어 버리면은 어찌 보면은 미연분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이연분이 2차 연소하면서 가마 울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다른 말로 공연비가 맞지 않을 때 연소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연도의 굴곡부가 많거나 연도의 구조상 미연소 가스가 체류하는 가스 포켓이 있는 경우, 자, 이거 어때요? 맥동연소, 2차 연소의 원인과 똑같죠. 이런 식으로 연도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으면 미연소분이 체류할 것이고, 그 미연분이 2차 연소하면서 가마 울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연료 내 수분이 많이 함유된 경우라고 해서 이 연료 중 수분이 100% 연소하지 않고 수분 형태로 연소실이나 연도를 때려서 공명현상, 가마 울림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수분이 증발하면서 2차적인 가마 울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이 가마 울림 현상의 방지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1번 2차 공기의 가열 통풍의 조절 방식을 개선한다. 그래서 통풍력을 맞춰서 공기 연료비를 맞춰준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연소실 내에서 완전 연소시킨다. 뭐 1번과 동일한 얘기가 될 겁니다. 완전 연소시켜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 3번에 연소실과 연도의 구조를 개선한다. 그렇죠. 굴곡부를 가능한 한 줄여주면 미연분이 체류할 일이 없겠죠. 가스 포켓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연료 속 함유된 공기나 수분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로 돌아가서요. 34번에 연소실에서 가마 울림 현상, 연소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 그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해서, 자, 1번 2차 공기의 가열 통풍의 조절 방식을 개선한다. 그렇죠. 통풍력을 맞춰서 공연비를 맞추는 거고요. 2번에 보시면 연소실 내에서 완전 연소시킨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3번에 연소실과 연도의 구조를 개선한다. 그렇죠. 굴곡부를 줄여준다. 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고 틀린 거는 4번이죠. 수분이 많은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분이 적은 연료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연력학 제2법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연력학 법칙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연력학 제0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3법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각각의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 같은 경우는 열평형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요렇게 두 개의 물체가 존재한다면 요게 고온의 물체, 요게 저온의 물체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를 탁 붙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온의 물체의 열이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이동이 되다가 시간이 지나서 두 개의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오겠죠. 최종적으로는 같아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 같아지는 시점에 대한 법칙이 바로 연력학 제0법칙, 열평형 법칙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평형 법칙에서 그 혼합온도의 개념을 배워봤었죠. 그리고 혼합온도에 대한 공식도 알아봤었고요. 그게 바로 연력학 제0법칙에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열을 일로 바꿀 수도 있고 일을 열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건이 뭐였냐, 만약에 열이 100이었다면 1로 변했을 때 그 에너지 100이 그대로 보존되어 가는 것이고 다시 1로서 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었죠. 즉 손실이 없는 개념이었다라고 해서 이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법칙이라기보다는 이상적인 법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손실되지 않고 그 상태 변화가 가능하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이었고요. 자, 그 다음 연력학 제2법칙 보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은 열이동 법칙이라고 해서 방향성의 법칙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뭐 다른 말로는 실제적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열이동 법칙은 뭐냐면은 우리 위에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있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죠. 열이라는 것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 쪽으로만 흐른다라는 거.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려면 더 낮은 저온체나 별도의 기계적인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그게 뭐였냐? 연력학 제2법칙, 열이동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열평형이랑 열이동 법칙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고온의 열이 저온으로만 전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동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동 법칙이 되는 거고 두 개의 물체의 온도가 같아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열평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이동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여기 온도가 같아지는 시점을 나타내느냐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계 내에서 물체의 상태 변화 없이 절대온도 0도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요게 중요합니다. 절대온도 0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5번 다시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열은 그 자신만으로는 저온의 물체로부터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 없다. 자, 이게 뭡니까? 실제적 법칙. 그쵸?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고요.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지 혼자서는 못 간다라는 겁니다. 더 낮은 저온체가 있거나 중간에 뭔가 손실, 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나타내는 건 1번이 되겠네요. 실제적 법칙 또는 뭐 열이동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한번 짚어본다면 2번 같은 경우는 어떤 계 내에서 물체의 상태 변화 없이 절대온도 0도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법칙은 뭐였습니까? 요 맨 밑에 거 연력학 제3법칙이었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 열을 전부 1로 바꿀 수 있고 일은 열로 전부 변화시킬 수 있다. 뭐예요? 이거 손실 없이 100이라는 열이 1이 될 수도 있고 100이라는 일이 열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뭐였습니까?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고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도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 소멸하지 않는다. 손실이 없다. 라는 건 이상적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모두 연력학 제1법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답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신설 보일러의 청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행하는 소다 끓이기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다른 말로 소다 보링이라고도 하는데, 소다 보링. 자, 이 소다 보링은 뭐 있습니까? 해설에도 나오죠. 신설 보일러 설치 중 부착된 페인트, 유지, 녹 등을 제거하기 위해 독 내부에 소다 계통의 약액을 넣고 2, 3일간 끓여 반복 분출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신설 보일러가 있는데 그게 노통 보일러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면, 자, 신규로 설치한 보일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신규로 설치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설치 장소에 가지고 가서 요 동체를 뭐 100% 제작해서 갖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반입할 수 있는 루트가 좁기 때문에 가서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볼트도 조이고 배관도 연결하고 아니면 뭐 용접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된 보일러 내부, 동체 내부에는 여기서 말했듯이 이물질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이물질들이 뭐였습니까? 페인트, 유지, 녹 등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물질들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채워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소다수를 넣는 겁니다. 뭐 100% 소다수를 넣는 건 아니고요. 소다 약액을 넣는 겁니다. 소다 약액이랑 물이랑 섞어서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섞어서 넣어가지고 끓여서 버리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 2, 3일 정도 그렇게 반복해서 안쪽을 끓여서 버려주다 보면은 안쪽에 있는 이물질들이 제거가 되겠죠. 자, 요런 작업을 소다 보링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소다 보링 시 사용하는 약액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사용 약액이 탄산소다, 다른 말로 소다를 나트륨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탄산 나트륨, 그리고 가성소다를 다른 말로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3인산소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제3인산 나트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황산소다라고 해서 아황산 나트륨 등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다 약액, 탄산소다, 가성소다, 제3인산소다, 아황산소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다 보링이라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36번 돌아와가지고 이러한 소다 보링 약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1, 2, 3번은 맞고요. 틀린 것은 4번 탄산칼슘이 되겠네요. 그래서 탄산칼슘은 없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 나타나는 부식 중 연료 내의 황분이나 회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정리를 좀 해봅시다. 황분이라고 했고요. 회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분이라는 거는 줄여서 S, 요걸 뭐 유황이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이 황분은 어떤 부식의 그 원인이 된다라고 했죠. 바로 저온 부식의 주된 원인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분도 어딘가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분 안에 바나듐 성분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회분 안에 바나듐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회분은 무엇의 원인이 됩니까? 고온 부식의 원인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들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이들 두 가지를 합쳐서 외부 부식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황분 또는 회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외부 부식을 물어보는 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37번의 답은 2번 외부 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수의 관내 처리를 위하여 투입하는 첨간제의 사용 목적과 무관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첨간제 사용 목적 관련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1번에 보시면 pH 조정이라고 해서 pH 조정제 있었고요. 그 다음 2번에 탈산소라고 해서 탈산소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가성치화 방지라고 해서 가성치화 방지제도 있었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것이고 4번에 보시면 기포 발생 촉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포라는 거는 포밍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포밍을 방지해야 되는 것이지 포밍 발생을 촉진한다? 요건 좀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38번에 틀린 것은 4번에 기포 발생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기포 발생을 억제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액체 속에 잠겨있는 곡면에 작용하는 수평 분력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우선은 해설을 제가 한번 볼게요. 해설해 보시면 곡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수평분력과 수직분력이 있는데, 자, 수평분력 같은 경우는 곡면의 수평 투영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 나와 있고요. 수직분력 같은 경우는 곡면의 수직 방향에 실려 있는 액체의 무게와 같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봐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분력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본다면 뭐 일종의 힘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평면상에 제가 공을 탁 던졌어요. 공을 탁 던지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날아가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면 공이 가진 힘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수직분력과 수평분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끄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으로 이렇게 끄을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작용하는 힘, 그럼 여기 갖고 오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작용하는 힘을 나타냅니다. 이건 뭐예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수직 방향의 힘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수직 분력이라 부르고, 그 다음 이쪽 우측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진행된 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그거를 요 중심선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건데, 자, 요 밑으로 가지고 와보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작용한 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평 분력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수평면에 작용하는 힘을 수평 분력, 수직면에 작용하는 힘을 수직 분력이라고 한다면, 자, 요거를 이제 액체 속으로 가지고 와본다면, 자, 보세요. 액체 속에 잠겨있는 곡면에 작용하는 수평 분력. 자, 곡면이라 했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곡면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위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수평선을 끄을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은 이거 그냥 물입니다. 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수평선으로 그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중심까지의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F라고 나타냈을 때 여기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용하는 요 힘을 뭐라고 합니까? 수평 분력이라고 하겠죠. 분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요 점에서 여기까지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수직 분력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해설에서 수평 분력이라는 거는 곡면의 수평 투영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자, 위에 그림 살짝 지울게요. 위에 그림 살짝 지워버리고, 실제로 요게 제가 2D로 그렸으니까 요런데 요 위에 또 면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요 수평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바로 수평 분력이고요. 자, 수직 분력 같은 경우는 곡면의 수직 방향에 실려있는 액체의 무게와 같다. 그럼 요것도 이렇게 3D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 안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있는 유체의 무게가 곧 뭡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수직 분력이 된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9번 문제, 액체 속에 잠겨있는 곡면에 작용하는 수평 분력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곡면의 수평 투영 면적에 작용하는 전 압력과 같다. 이 투영 면적, 그죠? 수평 투영 면적.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수격작용, 워터해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워터해머, 물이 뭔가를 때린다 라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증기 중에 수가 섞여서, 증기 중에 물이 섞여서 이런 물방울들이 배관이나 기타 장치를 때리는 거를 수격작용,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수격작용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동체 내부에 물을 딱 채워가지고 증기를 발생시키죠. 물을 끓여서. 자, 이때 주증기관을 통해서 증기만 시출되면 참 좋겠는데 내부에 이물질이 많아서 포밍이 많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날아 튀어오르는 프라이밍, 이걸 다른 말로 비수현상이라고 하는데, 비수현상이 심해지면 요 이제 증기가 치출되는 라인에 물방울들이 섞여서 증기와 수가 함께 토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증기와 수가 함께 토출되는 현상을 우리는 캐리오버라고 했죠. 그래서 캐리오버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수격작용, 워터 해머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기와 물이 같이 섞여 올라가는 현상을 방지해 준다든가, 아니면 기타 배관 내부를
올라가기는 증기 상태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배관이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배관에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증기가 방열기에 가기 전에 식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또 증기 중에 응축수가 발생해서 물이 섞여 다니다가 물이 기타 배관을 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뭐 방열기가 이렇게 있으면 방열기 내부에서 이렇게 난방을 하고 나왔을 때 그대로 바로 동체 쪽으로 보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흔히 트랩을 설치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방열기에서 방열을 하면 증기가 식어버리기 때문에 일부는 증기 상태로 존재하고 일부는 응축수 상태로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증기와 응축수를 트랩이 딱 잡아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증기가 식어서 100% 응축수로 바뀌니까 응축수 상태로만 회수를 해줘야 수격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주증기 밸브를 급격하게 개폐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캐리오버가 발생하면서 수격작용이 이어질 수 있는데 주증기 밸브를 급개폐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수격작용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고 캐리오버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캐리오버가 시간이 지나면 수격작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만은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러한 원인들도 있겠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0번 다시 돌아가가지고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1번 비수방지관을 설치한다. 맞죠? 비수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날아튀는 현상을 비수라 합니다. 자 그래서 날아튀는 비수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프라이밍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비수를 방지하는 비수방지관을 설치해 줌으로써 어때요? 증기 중에 물이 섞여 올라가는 걸 방지해 줄 수 있겠죠. 1번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약품 주입 내관을 설치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약품을 주입한다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내부에 물을 청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첨관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첨관제를 얘기하는 건데 첨관제 중에서도 포밍을 방지하는 약액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포밍을 방지하는 것이지 뭐랄까요? 이 올라가는 수격작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물론 포밍을 제거해주면 간접적으로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간접적인 효과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입니다. 약품 주입 내관을 설치한다. 요거는 좀 간접적이기 때문에 아닌 거 배제시키고요. 나머지 3번에 증기 트랩을 설치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증기 배관의 보온 처리를 철저히 한다. 제가 요 주증기 배관 얘기할 때 배관이 길어진다거나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증기가 일부 식어서 응축수로 변하니까 그 응축수가 배관을 때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거고요. 자 틀린 것은 2번 약품 주입 내관을 설치한다. 요거는 뭐 굳이 따지자면 포밍을 방지하는 첨관제를 넣는 건데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보시는 게 맞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40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에너지용 합리화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 인력의 지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1, 2, 3번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4번에 보시면 1인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두 종류 모두 기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건 두 종류가 아니고 한 종류만 기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4번 같은 경우는 1인이 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요렇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1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당금질한 강에 강인성을 부여하기 위해 A1 변태점 이하의 일정 온도에서 가열하는 열처리 방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처리 방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해설에 아주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열처리 방법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표면 경화법입니다. 표면 경화법. 그래서 표면 경화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표면을 경화하는 작업인데 읽어보시면 표면을 경화시켜 내마모성, 강도, 경도를 높이거나 내식성을 높이는 것을 말하며 침탄법, 질화법, 금속 침투법 등이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당금질이라고 나옵니다. 당금질. 자, 그래서 요 당금질이라는 거는 강을 A3 변태점보다 A3 변태점보다 30에서 50도씨 정도 높여서 가열을 하게 되고요. 자, 높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 물이나 기름 속에 그 다음도 중요해요. 급속히 냉각시킨다.
급속냉각. 자, 이게 뭐냐면 제가 키포인트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담금질이라 함은 A3 변태점보다 30에서 50도씨 높은 열을 가하고 급속 냉각 시키는구나.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급속히 냉각시켜 경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게 뜨임인데, 자, 뜨임 같은 경우는 담금질한 강을 A1 변태점, 자, A1 변태점 이하에서, 그죠? 자, 이하의 일정 온도에서 재가를 하여 냉각시켜 내부 응력을 제거하고 인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불림. 자, 불림은 뭐냐면은 보시면 단조, 아변 등으로 인해 거칠어진 조직을 미세화하고 잔류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자, A3 변태점보다 30에서 50도씨 정도, 요거 가열은 똑같네요. 30에서 50도씨 정도 높게 가열해요. 자, 담금질하고 가열 온도는 똑같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르냐? 마저 읽어보면 가열하여 공기 중에 선행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공기 중에 선행시키는 방법이다. 위에 거는 급속 냉각이었다면 불림 같은 경우는 선행시키는 방법이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오는 게 풀림인데요. 자, 풀림 같은 경우는 그냥 변태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거칠어진 조작이나 가공 경화 및 내부 응력을 제거하기 위해 변태점 이상의 자,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A1, A3 이런 변태점이 아니고 그 이상의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고 선행시키는 방법이다.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에 담금질한 강에 강인성을 부여하기 위해 A1 변태점 이하. 자, A1 변태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뜨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배관의 지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200에서 202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1번 배관의 중량을 지지하기 위하여 달아매는 것을 서포트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달아맨다라고 했죠. 자, 달아맨다라는 뜻은 뭐냐면 실이 이렇게 있으면 천장에다가 배관을 매단다 요 뜻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매다는 거. 요거 빠졌니? 자, 요런 식으로 매다는 거를 우리는 행거라고 불렀습니다. 행거. 자, 그러므로 1번 틀렸죠. 서포트가 아니고 행거일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배관의 중량을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는 것을 가이드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떠받치는 것도 있었어요. 배관이 이런 식으로 떠받들어 있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서포트라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는 가이드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틀렸네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관의 회전을 구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브레이스라고 한다라고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브레이스는 진동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완충기였고요. 여기서 관의 회전을 구속한다라는 거는 우리 참고적으로 리스트레인트가 있어요. 리스트레인트 라고 해서 리스트레인트의 종류는 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앵커, 스톱, 스톱이라고도 하고 스토퍼라고도 하고 스토퍼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앵커, 스톱, 가이드. 자,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는데, 자, 3번과 같이 관의 회전을 구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자, 그래서 관의 회전만 구속하고 다른 방향은 자유롭게 이동하는 장치를 우리는 스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브레이스가 아니고 스톱 또는 스토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네요. 1, 2, 3번 다 틀렸고요. 그럼 맞는 거 4번밖에 없죠. 4번 같은 경우는 배관 지지점에서의 이동 및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지지점 위치에 완전히 고정. 자, 완전 고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앵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을 앵커라고 한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가이드 같은 경우는 해설에 나오는데, 배관의 축방향 이동을 안내하고 직각방향 운동을 구속하는 장치를 우리는 가이드라고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43번에 맞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으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관 공장용 공구 중 동관용 공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자, 동관용 공구라고 해서 교재에서는 217에서 218페이지 사이에 보시면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요. 하나씩 보시게 되면 1번에 사이징 툴이라고 해서, 사이징 툴이라는 건 뭐냐면은 동관의 끝을 정확하게 원형으로 가공하는 공구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암놈이 있고요. 이 공구 중에 암놈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암놈이 있고 그 다음 순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순놈 공구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작업을 하느냐 하면은 동간이 원래는 정상 동간이면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약간 찌그러진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찌그러진 거예요.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요 동간을 여기 안쪽에 삽입을 딱 하고요. 찌그러져 있는 동간을 안쪽에 딱 삽입하고요. 이 순농 공구로 탁 밀어서 꽂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쫙 펴져 버리겠죠. 이런 식으로 쫙 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동간을 원형으로 정형한다. 자, 요런 공구를 사이징 툴이라고 해서 동간용 공구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이따 보고 3번에 익스펜더는 뭐였습니까? 확간기를 얘기하는 거죠. 동간 확간기. 자, 그 다음 4번에 튜브 커터. 요거는 커팅기였죠. 동간 커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모두 동간용 공구가 맞고요. 2번에 텀핑 같은 경우에는 연관용 공구고 연관의 끝을 넓히는 데 사용하는 공구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44번에 동간용 공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온수기한 방식에서 각 방열기에 공급되는 유량 분배를 균등히 하여 답은 벌써 나왔어요. 이 정도 읽으면 알아야 돼요. 하여 전 후방 방열기의 온도차를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환수 배관의 길이가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 방식은 해서 답은 1번 역기한 방식이 되죠. 그래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림만 그려드릴게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방열기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면 이렇게 송수주관을 연결하고 그 다음 환수주관을 순방향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역기한 방식 거꾸로 돌린다 라는 거죠. 거꾸로 돌려서 이렇게 오게끔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일러 이제 송수 압력이 10kg 같으면은 멀리 갈수록 이 압력 손실이 일어나니까 5kg, 3kg 이렇게 받더라. 그러면은 환수되는 압력도 밑에 거는 10kg, 5kg, 3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순기한 방식이면은 맨 끝에 있는 방열기의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 송수 압력이 낮으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거꾸로 꺾어가지고 거꾸로 꺾어서 10kg 압력으로 이렇게 되돌려 준다면 전체적으로 평균 압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유량 분배를 균등히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온도를 알맞게 평균적으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역기한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4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증기 트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6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제가 증기 트랩의 종류 이렇게 정리해 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자, 기계적 트랩 같은 경우는 플로트, 버킷 트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 트랩은 바벨다. 그래서 바이메탈, 벨로우즈, 다이어프램 트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적 트랩은 OD라고 해서 오리피스 디스크식 트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6번으로 돌아가서 다음 중 증기 트랩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대분류를 줬네요. 자, 1번 기계식 트랩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잠깐 패스. 3번에 보시면 온도 조절식 트랩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연력학적 트랩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증기 트랩은 1, 3, 4번이 됩니다. 그러면 아닌 것은 2번인데 2번의 박스 트랩 같은 경우는 배수 트랩 의 한 종류였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 베스트 트랩 물어봤을 때 요 박스 트랩이 해설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46번에 증기 트랩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부정형 내화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저랑 해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설에서 맨 밑에 보시면 부정형 내화물이라 해서 캐스터블, 플라스틱, 레밍 믹스, 내화 피복제, 내화 몰타르 등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47번에 부정형 내화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답은 1번 플라스틱 내화물이 될 거고요. 나머지를 보게 되면은 2번에 마그네시아 내화물 같은 경우는 염기성 내화물이고요. 그 다음 3번에 규석질 내화물은 산성 내화물, 그 다음 4번에 탄소 규소질 내화물도 산성 내화물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증기용으로 사용하는 파일럿식 가마 밸브의 최대 가마비는 어느 정도인가? 라고 돼 있는데, 자, 이전에 우리 버너 유량 조절 범위라고 해서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1대3 뭐 또는 1대10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버너의 유량 조절 범위에서 뭐 있습니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단까지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까지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48번의 답은 3번이 되는데,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10대 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가마 밸브라 그래요. 가마 밸브. 가마 밸브이기 때문에 기존의 10을 기준으로 해서 1단까지 감압시킬 수 있다. 요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마 밸브의 최대 감압비는 어느 정도인가? 자,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10대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4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9번 보겠습니다. 저항 용접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저항 용접이 뭔지 개념 정도는 잡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읽어드리면, 용접하려는 모재를 맞대어 놓고 전류를 보내 그 접촉면에 생기는 전기 저항 열로 접합 부위 온도를 높이면서 그 부위가 무르게 되면 압력을 가해 접합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저항 용접 종류 중에 이런 용접이 있습니다. 프로젝션 용접 방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일종의 장치 이름일 겁니다. 그래서 요 장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위쪽에 이렇게 전극판이 있고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전극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전극, 그리고 요것도 전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사이에다가 모재를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재를 넣고 위쪽에 용접할 모재를 마찬가지 이렇게 넣는데, 자, 요런 식으로 돌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돌기가 있는 용접 방식을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후에 뭐 저항 용접의 종류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모재가 요런 식으로 두 개가 있겠죠. 그러면 위쪽에 전극판이 서서히 내려와서 여기 탁 붙는 거예요. 탁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에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모재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항에 계속 전류가 흘러주면, 그리고 전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항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철판이 서서히 이제 뭐 융화가 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방금 읽어드린 내용에서 말하는 무르게 되는 건데, 그 상태에서 위아래 전극을 압력을 가해서 끝까지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하면서 꽉 누르는 거죠, 압력으로. 그러니까 요 사이가 붙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거를 저항 용접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항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항 용접 방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49번에 보시면 저항 용접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읽어보시면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1번 모재 접합 부에 불순물이 없을 것. 그렇죠. 요 양단에 불순물이 있으면은 요 면이 제대로 붙지 못하니까요. 1번 맞고, 자, 그다음에 2번 냉각수의 순환이 충분할 것. 그래서 장치를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수를 쓰는데 마찬가지 냉각수의 순환이 충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모재의 형상 두께에 맞는 전극을 채택할 것. 그렇죠. 요 위에 아래 있는 이 전극이 모재가 넓으면 넓은 걸 써주는 게 좋을 거고, 좁으면 좁은 거를 써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1, 2, 3번 다 맞고, 그럼 틀린 건 4번이겠죠. 전극부의 접촉 저항이 클 것 돼 있는데, 접촉 저항이 커버리면 이 전극이 붙으면 스파크가 탁 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아크 용접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접촉부 저항이 크면 안 됩니다. 붙는 거는 쉽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접촉 저항은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9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0번 문제. 한지를 여러 겹 붙여서 일정한 두께로 하여 내유 가공한 오일 시트 패킹이 주로 쓰이며 내유성이 있으나 내열도가 작은 플랜지 패킹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지를 여러 겹 붙였다. 이전에도 한번 나온 문제죠. 그래서 답은 1번 식물성 섬유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는 주증기 헤더를 통해서 각 사용처에 공급된다. 증기 헤더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문제의 답이 있기는 한데요. 여기 이제 교재에서는 68에서 69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헤더의 역할을 딱 이해를 해보면, 아, 이게 답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었을 때
헤더라는 게 설치가 되는데 이 헤더라는 거는 보일러에서 발생된 증기를 이렇게 한번 모아줍니다. 그래서 바로 방열기에 보내는 게 아니고 발생된 증기를 한번 모으고요. 이 헤더에서 각 사용처에 알맞게 배관을 연결해가지고 보내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밑에 발이 있을 겁니다. 요건 그냥 일종의 받침, 헤더를 세우기 위한 발이에요. 위쪽에 있는 게 배관인데 각 배관에 밸브들이 이렇게 다 설치가 되죠. 밸브들이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 층별로 보낸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뭐 이런 식으로 층별로 보내게 되면은 각 층에 알맞게 뭐 잠궜다 열었다 하면서 조정해가면서 보내어줄 수 있고요.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지다. 그러면 동별로 101동, 102동, 103동 뭐 이런 식으로 보내어준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뭐 101동에 보일러 고장났어요. 그러면 그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해서 잠깐 잠궈준다던가 이런 역할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어주는 헤더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뭐예요? 이제 주증기 헤더기 때문에 증기가 모여서 이렇게 보내어준다면 반대로 얘들이 엄밀히 따지면 그 동별로 치지 말고 층으로 칩시다. 층으로 친다면 방열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열하고 나서 이제 되돌아오는 뭐예요? 응축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응축수를 받아주는 환수 헤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서 내려오는 배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고 밸브 당연히 연결돼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응축수를 딱 받아다가 이 응축수를 인출해가지고 보일러 쪽으로 이렇게 보내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설치하는 헤더를 응축수 헤더 또는 환수 헤더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증기 헤더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은 답은 1번입니다. 각 사용처에 양질의 증기를 안정적으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2번 보겠습니다. 랄프 M. 반즈 교수가 제시한 동작경제의 원칙 중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경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원래는 길브레스가 처음에 만들었고 반즈라는 사람이 개량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그 일종의 원칙인데 요거는 교재에서는 3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들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해설을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해설을 저랑 같이 한번 봅시다. 동작경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첫 번째가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인데 한번 읽어보게 되면 양손이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이 동시에 쉬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쉰다라는 건 뭐예요? 작업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작경제에 있어서는 어느 손이든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팔은 반대 방향 대칭적인 움직임으로 동시에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으로 움직여야지 작업하기가 편하죠. 자, 요런 것들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이라고 해서 공구와 재료는 지정된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언제든 쉽게 짓고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가능한 한 낙하식 운반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생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물건을 위에서 빼서 밑으로 옮기는 게 편하지 밑에서 빼서 위로 올리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의 구조를 작업을 위에서 빼서 아래쪽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시각에 가장 적당한 조명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공구류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이라고 해서 손 이외의 신체 부분을 이용하여 손의 노력을 경감시켜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덜 필요할 테니까. 그 다음 가능하면 2개 이상의 기능이 있는 공구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도구와 재료는 가능한 한 다음에 사용하기 쉽게 놓아야 한다. 뭐 당연한 소리고요.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52번에 반즈 교수가 제시한 동작경제의 원칙 중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입니다. 이거 뭐예요? 해설의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읽어보시면 1, 2, 3번은 다 맞아요. 방금 우리가 해설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4번에 보시면 가급적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을 구성하여야 한다. 뭐 읽어보면 너무 좋은 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정확한 지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너무 추상적이죠. 뭐 자연스러운 리듬? 이거 사람마다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시한 게 아니고 이건 너무 추상적인 의미다 보니까 틀린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2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3번 보겠습니다.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의 종류에 따른 검사 유효기간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271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해설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1번에 계속 사용 안전검사 같은 경우는 표에 보시면 계속 사용 검사에서 안전검사 보면 보일러 1년, 압력용기 2년으로 돼 있죠. 그래서 계속 사용 안전검사, 압력용기 유효기간 2년이라 돼 있으니까 1번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 2번에 계속 사용 운전 성능 검사 보일러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보기에서 나와 있는데, 찾아보면 계속 사용 검사에서 운전 성능 검사를 보게 되면 보일러 1년, 철금속 가열로 2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유효기간 1년 맞네요. 1번, 2번 다 맞고요. 3번에 보시면 설치 장소 변경 검사 같은 경우는 표에 보시면 보일러 1년, 압력 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가 2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보기 3번에서는 보일러 유효기간은 2년이라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틀렸네요. 보일러 유효기간은 1년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거 3번이고, 4번 같은 경우는 개조검사 표에 보시면 보일러 1년, 압력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 2년 돼 있죠. 그래서 압력용기 및 철금속 가열로 유효기간은 2년이라 돼 있으니까 4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35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54번 보겠습니다. 강관의 종류에 따른 KS 규격 기호가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 해서 스틸 파이프 프레셔 서비스죠. 1번 SPPS 맞습니다.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그 다음에 2번은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이네요. 그러면 스틸 파이프 하이 템퍼레이처겠죠. 그래서 SPHT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탄소 강관 같은 경우는 스틸 튜브 보일러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하죠. 자, 그래서 스틸 튜브 보일러 히트 익스체인저 맞습니다. STBH.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 돼 있는데 SPTP 뭐 이런 거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이기 때문에 SPPH가 되죠. 뭡니까? 스틸 파이프 프레셔 하이입니다. 하이 프레셔. 자, 그래서 고압 배관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5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연료, 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몇 TOE 이상이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라고 하는가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260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 뭐 해설해 보셔도 됩니다.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라 함은 연료, 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2000 TOE. 자, 요 TOE가 석유 환산 톤이라고 했죠. 그래서 2000 TOE 이상인 자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5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6번 보겠습니다. 로트 크기 1000, 부적합품률이 15%인 로트에서 5개의 랜덤 시료 중에서 발견된 부적합품 수가 1개일 확률을 이항분포로 계산하면 약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했기 때문에 공식은 이렇게 생겼고요. 교재에서는 29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냐 아니면 초기화 분포냐에 따라서 이 공식들이 조금씩 바뀌었었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하셔서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공식을 알기 때문에 그냥 요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조건을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선은 로트의 크기, 자, 대문자 N, 요게 로트라고 했을 때 로트의 크기가 1000이고요. 자, 부적합품률은 요거를 P라고 보시면 됩니다. P이기 때문에 15% 요거를 0.15 이렇게 바꿔 적겠습니다. 백분율로 나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트에서 5개의 랜덤 시료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료의 수 N이 스몰 n이 5개라는 뜻이에요. 즉 1000개 중에 5개를 뽑은 거고요. 이 중에 부적합품 수의 개수가 1개일 확률을 찾아라 라는 겁니다. X가 부적합품 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대로 정리하고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사실상 요거는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크게 필요하진 않고 밑에 것들만 잘 보시면 되는데 그대로 넣게 되면 자, PR X일 때 요 X가 1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그대로 넣으면 돼요. X 자리에 1을 넣고요. 그 다음에 스몰 n 자리에 5를 넣고요. 자, 그 다음에 P는
요거죠. 0.15. 그래서 0.15에 x승이니까 x가 몇 개? 한 개잖아요. 1승. 그 다음에 갈로 하시고 1 빼기 p 마찬가지 0.15. 0.15에 자 n 빼기 x입니다. 그래서 스몰 n은 5고요. 빼기 1. x가 1 요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요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콤비네이션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대로 두면 우리가 계산기에 입력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꿔줘야 됩니다. 콤비네이션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5 콤비네이션 1로 바꾸고요. 그 다음 곱하기 꼭 넣으셔야 되고요. 0.15에 1승 에다가 곱하기 꼭 넣으셔야 됩니다. 1 빼기 0.15에 5 빼기 1이니까 그냥 4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넣고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설에는 뭐 똑같이 돼 있네요. 5 빼기 1 4로 넣으셔도 답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기에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 값이 0.3915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6번의 답은 0.392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검사의 종류 중 검사 공정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 표시해 뒀는데 교재에서는 29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해당 문제에서 요지는 뭐냐면은 검사가 행해여지는 공정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중요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공정에 의한 분류. 자, 이 공정이란 건 뭐냐면은 제품이 생산되는 공정 가운데의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품이 생산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행해여지는 검사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수익검사, 다른 말로는 구입검사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수입 또는 구입해야 되잖아요. 이때 행해지는 검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재료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정 또는 중간검사라고 하는데 재료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만드는 단계에서 중간중간 검사하는 거를 공정 또는 중간검사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 또는 완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최종 단계에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흠이 있는지 뭐 잘못된 부적합 여부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출하 단계에서의 검사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순서대로 보시면은 그 공정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수익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출하검사가 결국은 뭡니까? 공정에 의한 분류에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7번 돌아가 보시면은 검사 공정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 1번에 수익검사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출하검사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공정검사 맞습니다. 그래서 1, 2, 4번은 맞는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출장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라는 건 뭡니까? 장소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장검사 같은 경우는 이 공정에 의한 분류가 아니고요. 장소에 의한 분류에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행해지는 장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57번에 공정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 출장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계량값 관리도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해설의 내용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계량값 관리도 같은 경우는 X바 R 관리도, X바 S, X tilde R, XRM 관리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X바라는 게 평균치를 나타내고요. R이라는 게 레인지 범위를 나타내죠. 그래서 X바 R은 해설해 보시면 평균치 범위 관리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밑에 것도 X바는 평균치고 S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 표준 편차 관리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X tilde를 합니다. X tilde는 중앙치를 나타내고요. R은 레인지 범위죠. 그래서 중앙치 범위 관리도. 그 다음에 X의 RM 관리도 같은 경우는 X는 개개의 측정치고 RM은 이동 범위, 그래서 레인지 무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개의 측정치 이동범위 관리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수값 관리도는 MPPCU 관리도가 있는데, 자 여기서 MP 같은 경우는 N은 뭡니까? 시료의 수였고요. P 같은 경우는 부적합품율이기 때문에 요게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부적합품 수 관리도가 되는 거고, P는 방금 말했죠. 부적합품율 관리도가 되는 거고요. C는 부적합수 관리도, U 같은 경우는 단위당 부적합수 관리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8번에서는 다음 중 계량값 관리도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했고, 여기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다 뭡니까? 계수값 관리도에 속하고 R 레인지만 어디 있어요? 여기 위에 있죠. 그래서 계량값 관리도는 R 관리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9번 보겠습니다. 품질 코스트를 예방 코스트, 실패 코스트, 평가 코스트로 분류할 때 다음 중 실패 코스트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333페이지에 나오고요. 해설에도 잘 나옵니다. 해설에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납품 전 불량 코스트, 납품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넘기기 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폐기 코스트,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폐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재가공 코스트, 문제 있으니까 재가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외주 불량 코스트, 외주에서 뭔가 잘못했어요. 그럼 외주를 또 바꿔야 되겠죠. 요런 코스트가 있겠고, 그 다음 설계 변경 코스트, 그래서 뭔가 설계가 잘못되었다 그럼 설계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런 데 필요한 비용들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무상 서비스 코스트라고 해서 외부 실패 코스트인데, 요거는 보통 보면은 납품 전이 아니고 납품 후 이제 소비자 쪽으로 갔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지 서비스 코스트라고 해서 뭐 각 지역으로 이제 생산 제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것들을 담당해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삼성이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AS 센터 대단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S가 정말 좋다 이렇게 느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지 서비스 코스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품 서비스 코스트,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제가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적합품 대체 코스트, 그리고 제품 책임 코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다음 중 실패 코스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시용 코스트. 시용 코스트 같은 경우는 평가 코스트에 속하는 것이고 실패 코스트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불량 대체 코스트, 재가공 코스트, 설계 변경 코스트는 방금 해설에서도 쭉 한번 읽어보셨죠. 자, 그래서 59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계획 공정도에서 주공정은 단 화살표 아래의 숫자는 활동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그림이 익숙치 않아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3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교재를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한번 설명해드린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공정입니다. 공정 순서인데, 자, 화살표를 보시면 기역에서 전부 출발을 하죠. 그러니까 기역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 화살표가 끝에 보시면은 모두 비읍에 모이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시작은 기역이고 완성은 비읍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 이렇게 지나갈 때 10, 15, 뭐 30, 20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뭐 화살표 아래 숫자는 활동 시간을 나타낸다. 그래서 활동 시간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냥 작업 시간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작업 시간이 우리 주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설의 맨 밑에 보면 나오는데, 주공정이란 가장 긴 작업시간이 예상되는 공정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 문제에서는 주공정을 찾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가장 오래 소요되는, 즉 많이 소요되는 그 공정 순서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부터 봅시다. 보기 1번부터 쫙 한번 볼 텐데, 자, 1번 기역, 디귿, 비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역에서 디귿까지 갈 때 시간이 15시간이 걸리고요. 자, 그리고 디귿에서 비읍, 디귿에서 이렇게 비읍으로 갈 때 3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45시간이 되네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비읍이네요. 기역, 니은, 미음, 비읍. 자, 그래서 기역, 니은 10시간 더하기 니은, 미음 20시간 더하기 미음, 비읍 12시간 하게 되면은 요게 42시간 나옵니다. 42시간.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내려가네요. 그 다음에 미음, 비읍 이렇게 가네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기역, 니은은 10이고 더하기 내려오는 게 8시간 더하기 14시간 더하기 12시간 하게 되면은 요 녀석이 얼마나 나오느냐? 44시간 나옵니다. 44시간. 자, 그 다음에 4번 기역,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기역, 디귿 이렇게 올라가네요. 리을, 미음, 비읍. 그래서 기역, 디귿은
15시간 더하기 디귿 리을 요 단계는 시간이 없어요. 없고 그냥 이렇게 점프했네요. 그 다음 리을 미음은 14시간 더하기 12시간을 했기 때문에 15, 14, 12 하니까 41시간.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공정이란 것은 이 중에서 가장 작업 소요 시간이 긴 거를 찾는 거니까 45시간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주공정이 뭐냐? 요 정도만 딱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1번 문제네요. 1번 문제는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73 곱하기 20 곱하기 가로 여시고 분수기호 열어주시고 1.1 그 다음에 한 칸 이동해서 273 더하기 0. 뭐 0을 안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 빼기 분수하시고 1.2. 자, 그 다음 옆으로 이동해서 273 더하기 220. 제가 커서는 옆으로 이동했지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 다음 가로 닫으시고 자, 는 해보게 되면은 자, 분수 소수로 바꿉시다. SD. 자, 요 키 누르시면은 8.709 미리 아쿠아 해서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봅시다. 11번 문제도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가로 여시고 0.9784 빼기 0.9684 가로 닫고 곱하기 1000 곱하기 0.5는 하게 되면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5mm H2O. 자, 그 다음에 31번 봅시다. 31번. 자, 분수기호 여시고 파이. 자, 노란색 시프트 여기 파이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의 x승 위에 보시면 노란색 파이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고 곱하기 0.2의 제곱, 요 x의 제곱 있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 키 커서 이동하면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그 다음 4.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곱하기 7.3 하게 되면은 0.229 미터 3승/s 해서 반올림하게 되면 0.23 미터 3승/s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6번 문제. 요 56번 문제는 콤비네이션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넣을게요. 5에다가 그 다음 옆에 이제 콤비네이션인데 콤비네이션 우선은 노란색 시프트 누르시고 자, 여기 나누기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누기 위에 노란색으로 n 콤비네이션 r 요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콤비네이션 떴죠? 그 다음에 1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곱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로 여시고 0.15에 가로 닫고 자, 그 위에 1승이기 때문에 1승이면 입력을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합시다. 자, X에 네모승 누르시고 1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커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시고 내려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가로 여시고 1 빼기 0.15 가로 닫고 자, X에 네모승 누르시고 뭐 4 그대로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식대로 공식대로 5 빼기 1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커서 이동하셔도 되고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는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0.3915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